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석유 저장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테헤란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기름비가 내렸다는 목격담까지 나오는데요. 이란은 똑같은 방식의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불의 산이 하늘 전체를 삼켰습니다. 시야가 닿는 곳은 모두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뿐입니다. 어제 이스라엘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의 석유 저장소를 조준해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연료 보급지로 저장 탱크와 정유 시설이 연쇄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산불에 휩싸인 듯 불탔습니다. اولش این کنار رو زدن دیگه بنزین سرازیر شد به سمت یعنی اینجا هر ماشینایی که بچه‌ها پارک کرده بودن. 폭격 직후 검은색 기름비가 쏟아졌다는 증언이 나왔고 유출된 석유가 도로를 타고 흐르는 광경도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제조 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민간인을 상대로 고의로 화학전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조장고 수십 곳을 폭발 벌이면서 급기야 에너지 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도 당혹감과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받긴 했지만 공격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 당황했고 이스라엘 측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항의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석유를 비축하길 원하지 태워버리길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체이탈식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란이 똑같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이란의 군사령부는 그간 주변국 에너지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중동 전역에 똑같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공격을 개시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치솟을 거라며 석유를 인질로 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전쟁의 공격 대상은 이제 석유에서 식수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대방의 담수화 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건데요.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땅에서 흰 연기가 일고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약 10초 뒤 또 다른 미사일 한 발이 비슷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현지 시간 7일 이란 정부가 바레인 주둔 미군이 이란 캐슘 섬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 장면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 공격으로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이 끊겼다면서 미국을 향해 선례를 만든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바레인의 담수 시설을 보복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바레인 정부는 이란이 민간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الشقيقة والدول الصديقة من اعتداءات غير مسبوقة لا يمكن تبريرها تحت أي ذريعة من قبل إيران. 이에 이란이 먼저 공격한 건 미국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에 미국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막 지역인 걸프 국가에서는 담수화 시설이 식수 공급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의 담수화 시설이 멈춰서면 민간인들의 목숨이 곧바로 위협받게 되는 건데 대부분 시설이 해안 지역의 거대한 설비로 구축돼 있어 단 한 번의 공격에도 식수 공급이 통째로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식수 공급망을 겨냥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쟁이 군사 목표물이 아닌 민간 인프라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170명 이상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 폭격을 두고 미국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습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폭격에 쓰인 무기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만 쓰는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지목했기 때문인데요.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남부의 한 도시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들자 이내 지상에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이란 통신사 메르가 공개한 지난달 28일 여자 초등학교 폭격 당시 모습입니다. 등교일인 토요일에 공습을 당하면서 초등학생 등 1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영상을 본 전문가 8명이 모두 화면 속 미사일을 토마호크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마호크는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번 교전국 중 토마호크를 가진 곳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간 진상을 조사 중이라며 버티던 미국은 궁지에 몰리자 발뺌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덮어 씌웠고 Based on what I've seen, that was done by Iran because they're very inaccurate, as you know, with their munitions.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들을 목표로 삼는 건 이란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군의 폭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마저 미군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미군이 학교가 공격받은 지역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전언이고 조사관들도 미국의 책임일 거라 믿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 나온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당일 미군이 이란 남부 전역에서 공습을 수행했다며 이스라엘군은 주로 더 북쪽에서 작전에 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공격을 전쟁 범죄라 비판하며 미국의 즉각적인 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교가 당일 정오전 아이들과 교사들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폭격 책임자들이 알았는지도 규명해 문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에 저장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면 알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약 일주일 전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고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암시한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어제 지상군 투입 조건이 뭐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엔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논의한 바 없다고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지상군을 투입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직접 확보할 거냐고 재차 묻자 이번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약 450kg으로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 지난해 공습 이후 잠시 무력화됐지만 이란이 핵연료 저장시설 접근로를 복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서서히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핵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지상군인 특수부대를 투입해 우라늄을 밖으로 빼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란에게 미군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인 만큼 이란의 공격력을 파괴할 대로 파괴한 뒤 검토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일 전쟁 공습으로 핵 추적 네트워크가 끊기면서 우라늄의 위치도 놓친 상태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전 언급은 이란 압박 전략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군 전사자 수가 7명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전쟁의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을 위해 시작됐다는 정황들이 속속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7번째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전후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인 극우 성향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조차 더 이상 해외 전쟁은 없다는 공약을 트럼프가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트럼프의 결정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때문이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월스트리트 저널도 네타냐후가 단 한 명, 즉 트럼프에게 호소해 결국 이란 공격이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를 설득해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용해 숙적 이란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만 설득하면 된다는 네타냐후의 판단이 주요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적은 미국의 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왔습니다. במשך 47 שנים קרא משטר הרשע באיראן מוות לישראל, מוות לאמריק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는 네타냐후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비난합니다. 마가의 핵심 인물 터커 칼슨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일어난 전쟁이다. 이건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자국민 피해가 이어지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공급망 마비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혼란을 해소하면서 전쟁의 정당성까지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란은 결국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지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선출 기구인 전문가 회의. 숨진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언론에선 이미 지난 3일 그가 선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미국 등의 참수 작전을 우려해 발표를 일주일 가까이 늦춘 걸로 보입니다.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이란 혁명수비대와 긴밀한 관계인 마쿠 실력자이자 강경파로 손꼽히는 모즈타바. 새 최고 지도자가 등극한 날 이란은 이스라엘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모즈타바의 지휘 아래 첫 미사일 공격을 실시했다며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문구가 적힌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주변 걸프국들을 공격한 데 대한 대통령의 지난 주말 사과를 하루새 뒤집고 바레인 등의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모즈타바의 집권으로 결사항전을 외치는 강경파가 건부 핵심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즈타바가 지도자에 오르는 건 용납 불가라며 하메네이 부자 체제가 이어지면 5년 안에 다시 전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즈타바를 권좌에 앉힌 장본인이 트럼프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37년간 독재자로 군림해온 하메네이를 무력으로 제거해 순교자 반열에 올렸고 그에 따라 체제 안정 차원에서 혁명 정부의 금기인 후계 세습마저 빗장이 풀렸단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에 직면한 모즈타바가 무력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와 전쟁 장기화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완전한 복종을 선언했습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란이 결사항전을 예고한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향후 전황엔 미군의 방어미사일 재고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모즈타바의 신성한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꼽히는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도 지지를 표했습니다. 공습으로 사살된 하메네이의 차남이 정권을 잡고 강경파들이 결집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는 이란이 결사항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어떻게 전개될지 변수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방어할 미사일의 재고량입니다. 이란은 전쟁 직후부터 주변국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에 나섰는데 한 대당 2만 달러 수준의 샤헤드 자폭 드론 같은 값싼 무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 발에 1,200만 달러가 넘는 사드나 400만 달러에 달하는 패트리어트 등 초고가의 미사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한 달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은 6발에서 7발의 요격 미사일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و الحمدلله مخازن موشکی ما کاملا سر پاس و خیلی با تدبیر داره عمل میشه. 지난해 12일 전쟁 때와 같은 속도라면 4주에서 5주 만에 미국 전체 미사일 재고의 절반이 소진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이 4주에서 6주가량 지속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역시 이런 미사일 재고 계산에 기반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이 이 기간을 버텨 미군의 방어 미사일을 소모시켜 미군 기지가 무력화된다면 이란 공습을 위한 전폭기 출정이 어려워지고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궤적 분석에도 차질이 생겨 전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생산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4주에서 5주 동안 이란의 발사 능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전쟁이 이란이 원하는 대로 장기전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그야말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양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중동 전역을 공습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원수인 이라크까지 참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수환 기자, 이제 중동 각국이 전쟁터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중동 사태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교전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명분으로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400명에 육박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마을에 백린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 워치는 불꽃이 사람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태워버리는 금지된 무기인 백린탄을 주거 지역에 투하하는 장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바레인은 오늘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 30명이 넘는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의 전쟁터였던 이라크마저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다시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민병대가 미군 기지와 대사관 등을 공격하면서 교전이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제2전선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해 인접 국가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진짜 목표물은 이스라엘인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성지순례 장소다 보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여행객들이 많았을 텐데 대피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 관광부는 이곳 시간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가 있는 이집트로 향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늘길이 막혀 발이 묶인 여행객들의 출국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여행객들을 집결시킨 뒤 육로를 거쳐 이집트 남부 국경도시 타바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이곳 이집트의 국제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고 외국인들이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걸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다 보니 주요 대피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대사관과 한인회도 같은 경로를 이용해 교민들을 대피시킨 적 있는데요. 내일도 관광객들과 교민 등 약 40여 명이 버스를 타고 타바로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전역을 대상으로 한국인 체류자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국민 200여 명을 태우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출발한 정부의 첫 전세기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객들은 이륙 직전까지 이어진 긴박한 상황을 전했고 마중 나온 가족과 지인은 눈물로 이들을 반겼습니다. 도윤성 기자입니다. 공항 입국장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기다리다 자꾸 눈물도 납니다. 드디어 반가운 얼굴이 나타나자 한달음에 부둥켜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새벽 1시 반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발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첫 전세기입니다. 우리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이 탔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굉장히 반갑죠. 얘네들을 만나니까. 생업을 놓지 못해 생이별을 감수했습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또 남편을 두고 와야 되고 저희들만 와야 되니까. 이륙 직전까지 아찔한 순간이 반복됐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공항에서도 지금 오기 직전까지 한 3번 정도 폭발음이 있어서 계속 대피를 했거든요. 하루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폭격소를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가자. 그래서 얼른 막 한 시간 만에 짐 대충 싸가지고 손자만 데리고 나왔죠. 너무 심해요. 차 위로 지붕 위로 파편이 떨어져서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뚫린데 건물 밖에 나가는 게 사실 무서웠어요. 지난 6일 민항기 운항 재개 이후 귀국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고요. 살다가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하루 아랍에미리트에서만 두바이와 아부다비발 민항기가 차례로 들어옵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단기 체류자는 현재 1,400명 정도로 조만간 대부분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를 돌파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6% 가까이 떨어졌고 일본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국제유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김민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하루 동안 333포인트, 6%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주요 걸프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면서 국제 유가는 3년 반 만에 배럴당 $100를 넘어서 한때 $119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7% 넘게 급락하더니 5.2% 하락 마감하며 역대 세 번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4.4%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의 충격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시아의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중동산 원유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의 어떤 피해 자체가 가장 클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아시아라는 측면. 유가가 $100를 돌파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말하며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고 증시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풀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할지에 좀 시장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9원 급등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에 근접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휘발유보다 저렴하던 경유값이 역전을 하다 못해 리터당 2,000원 넘는 곳도 나오면서 화물 택배업뿐 아니라 건설 현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유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넘게 화물 차량을 운전해온 윤창호 씨. 부산항에서 수도권까지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면 일주일 경유 소비량만 4,300리터인데 중동 사태로 리터당 경유값이 치솟으면서 말 그대로 차를 세워야 할 판입니다. 200원으로 오면 86만 원입니다. 들어오는 운송료는 똑같은데 나가는 비용은 그렇게 급소하게 오르면 화물차 하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이야기죠. 부산의 한 주유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고 1,900원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주유소에는 리터당 2,000원이 넘었고 유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기사 몫입니다. 강원 지역의 한 화물차 기사는 리터당 1,660원, 더 싼 경유를 찾아 강릉 시내에서 20km 떨어진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최저가를 검색해봤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가 나와가지고 한 달에 저희가 4번 정도 넣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6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죠. 전세버스 35대를 운영하는 업체도 운행 중단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수학여행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기름값 때문에 적자가 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금을 올리면 이 계약 위반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적자 보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당에서 기름값을 충당하는 중장비 업자들도 하루 기름값만 5, 6만 원씩 더 들어갑니다. 건설 경기 부진에 일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건설 경기도 아시다시피 제로예요, 제로. 또 한 번 나가면은 기름값 높아갖고 생산성도 안 맞지. 영세 이 사업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일주일 새 전국 평균 15% 가까이 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유 등 주요 석유 제품에 정유사들 간 담합 의혹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실제로 우리 산업계에도 제작 차질이 발생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석유화학이나 항공업계 등 기름이 많이 필요한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업계 곳곳에서도 중동 길목이 막힌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온 나프타를 분해해 플라스틱과 비닐 원료를 만들어 공급하는 나프타 분해 설비 NCC. 그런데 나프타 절반을 수입하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재료인 나프타 공급이 끊겼습니다. 결국 석유화학업계에서 처음으로 여첫 NCC가
고객사에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제품을 공급 못할 때 책임을 면제받도록 미리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통보한 겁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산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업계는 어디든 비상입니다. 항공사는 전체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미 국제시장 항공유 값은 2.5배 뛰었습니다. 연간 3,050만 배럴 항공유를 쓰는 대한항공은 유류비 부담만 수조 원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고객 유류 할증료까지 올라 고객이 줄면 실적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운임은 변동은 없지만 항공권을 구매를 할 때 총 비용에 포함이 되는 유류 할증료가 변동이 커지면서 4월 이후부터 고객들한테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중동 길목이 막히면서 이어지는 연쇄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이 줄고 사고에 대비할 보험료는 급등하면서 중동 지역 운임 비용은 72%나 급등했습니다. 자동차 등 중동 수출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필수인 헬륨과 브롬을 카타르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고 있어 호황인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기름값이 올라 전기요금까지 덩달아 오르면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미 7차례에 걸쳐 약 7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물가 급등과 성장 둔화를 한꺼번에 겪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장중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달 말 150달러까지 급등할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뛰어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IMF는 에너지 가격이 10% 오른 상태가 1년간 지속되면 전 세계 물가는 0.4%포인트 오른다며 우려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속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특히 수출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간신히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도 당장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 6개월간 2%대로 관리해오던 물가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2% 상승한다고 했는데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는 이미 50% 넘게 뛰었습니다. 금리 인하는커녕 물가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 이런 거 상승 없이도 환율이 이제 우리가 뭐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그럼 물가 상승률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은 두 개가 같이 지금 터진 거잖아요. 위기감이 확산되자 미국 등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논의하는 긴급 전화회의에 나섰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 12억 배럴 중 3, 4억 배럴을 방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압박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에도 미리 대비하자며 선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석유 최고 가격 제도를 이번 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을 불러 비상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라고 주문했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우리 경제 피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금융시장과 에너지 등 모든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향후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는데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이 있다고 보고 최고 가격제를 통해 유류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최고 가격은 2주 단위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기에 따른 대책들을 새로 마련한 만큼 청와대는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중동 상황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망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중동 상황이 길어질 경우 물가와 성장률 등 재정 전망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한 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을 두고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외과 시술적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어제에 이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공개 반발한 여권 내 강경파들에 재차 당부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외과 시술적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이 파기완송된 걸 거론하며 사법부를 비난한 지지자의 SNS 글에 대해선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답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관점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 절차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라 강경파를 비판하며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안에 반발하는 강경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저는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할 때에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출발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당 법사위원이 중심이 된 일부 강경파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인데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개혁을 이유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정치까지 국민이 바라는 건 아니라 지적했고 이용기 의원도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내 뜻과 다르다고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건 수기와 통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복잡해 오히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혁과 통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지만 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추가 피해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20살 김소영,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입니다. 검찰이 머그샷 사진 석 장과 나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가 충분하며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쇄성 살인이잖아요. 최소한 2명이 죽었고.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소영은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약물 위험성을 챗GPT에 물어보고 약물량을 늘려가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김소영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급 음식점과 호텔 방문 등 개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범행도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추가 피해 2건을 수사 중이라며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송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자는 5명으로 늘어납니다. 구속 기한이 내일까지인 만큼
검찰은 내일 중 김소영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어게인 반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2.3 내란 15개월 만에 나온 절윤 선언인데요. 윤어게인 세력을 사실상 옹호해온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정말 절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노선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 3시간 넘는 논의 끝에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잘못된 비상겸 선포로 큰 혼란을 드린 데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계엄 15개월이 지나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표로 결의문을 읽는 동안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의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5개월 걸린 절윤 선언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당 노선을 지적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더 이상 노선 변경을 미룰 수 없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전륜한다라는 의미로 분명히 메시지를 내는 게 선명성 또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옳은 일일 것이다. 절연에 반대하는 의견 일부 나왔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도 결의문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3주 전 절연 요구 세력을 향해 절연 대상이라 말했던 장 대표는 결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의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전한길 씨 등 윤어게인 세력은 윤석열을 버리면 장동혁도 버릴 것이라 경고했고 장 대표는 당내 쇄신파 의원들에게 윤어게인과 함께 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실제로 노선을 바꿔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행동과 공천으로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권 후보들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당 노선을 이유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오세훈 시장은 당이 조금 전 결의문을 내자 입장 선회를 시사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 유력 후보인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정권과의 공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도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 차원의 비전을 만들고 제도를 설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과 시민의 삶을 바꿔본 경험이 있고 민주당은 16곳 시도지사 중 최대 격전지인 서울과 부산은 물론 대구까지 최대 15곳에서 승리를 목표 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2곳을 휩쓸었던 국민의힘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텃밭인 대구 경북에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15명이 공천을 신청했고 부산에선 박형준 현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편 당 노선 변화를 선결과제로 내세우며 마감 시한까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 결의문 채택 소식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공천 신청을 시사했습니다. 당과 의논해가면서 그리고 오늘 결의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천되어 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당과 소통하면서 또 의논해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한 인재 영입도 4차례에 걸쳐 마무리했습니다.
청년 중심으로 19명이 영입됐는데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으로 낙마한 이해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이 전 후보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해훈 전 후보자는 결혼한 아들을 부양가족에 넣는 방식으로 청약 점수를 높여 서울 반포동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비롯해 보좌진 갑질과 아들 대학 특혜 입학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전달한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직접 나서 선별적 답변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었습니다. 12.3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자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이 문건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 전 과장은 회의에서 오간 말도 꿈인지 생신지만 계속 이렇게 되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100%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한 남용 문건의 주요 내용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입법 독재라는 표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따왔는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만큼 지시를 받은 하급자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판부가 직접 질문에 나서서 증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거의 인정한 것인데 증인은 이와 같은 지시를 기억하지 못하나요? 저도 그런 지시를 받았던 기억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증인 외에 다른 과장들이 누가 먼저 왔는지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이렇게 약간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들이 있는 부분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하신다니까. 앞서 지난주 증인으로 나온 신용회 전 교정본부장은 자신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예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있으시죠? 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4월까지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에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 대표팀이 WBC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호주를 5점 차로 꺾는 기적을 연출하며 17년 만에 8강에 올랐습니다. 혼자 4타점을 책임진 문보경 선수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는데요.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8강 진출을 위해 2실점 이하 5점 차 이상 승리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했던 대표팀. 이번 대회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는 문보경이 또 한 번 물골을 텄습니다. 2회 몸쪽 슬라이더를 받아쳐 비거리 131m의 선제 투런포를 터뜨렸고 할 수 있다고 외치며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3회 저마이 존스와 이정호의 연속 2루타에 이어 문보경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보탠 가운데 5회 또 한 번 문보경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펜스를 직접 때리는 적시타로 5대0 5점 차 리드를 만들었습니다. 5회 소영준이 솔로 홈런을 내주긴 했지만 김도영의 적시타로 5점 차 리드를 유지한 대표팀은 경기 막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8회 호주에 한 점을 더 내주면서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무조건 한 점 이상을 얻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빛났습니다. 상대 수비 실수로 얻은 원아웃 1-3루 기회에서 안현민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해 8강 진출에 필요한 조건을 완성했습니다. 9회 이정우의 호수비와 조병현의 호투를 더해 점수를 내주지 않은 대표팀은 호주, 대만과 나란히 2승 2패를 기록했지만 맞대결 실점률에서 앞서 일본에 이어 조 2위로 17년 만에 8강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1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그런 임하는 자세, 진정성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서
어떤 이런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미국 마이애미로 이동해 오는 토요일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등이 속한 D조 1위와 8강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동계 패럴림픽에서 바이애슬론의 김윤지가 어제 대회 첫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스노보드 크로스에 출전한 이재혁도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개막 이틀 만에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우리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던 바이애슬론 김윤지. 저희 한국 이제 설상 여자 패럴림픽에도 메달이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엄마 나 금메달 땄어. 5시간 뒤 스노보드 종목에서도 사상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스노보드 크로스 결승에서 4명 중 가장 뒤에 쳐졌던 이재혁은 레이스 중반 캐나다 선수와 충돌할 뻔했지만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야구 선수였던 이재혁은 스케이트보드 훈련 중 발목 부상을 당해 장애를 얻은 뒤 첫 올림픽 무대인 베이징 대회에서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동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었습니다. 스노우보드의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올 한 해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나와서 뭐 은메달도 따고 금메달도 따고 그러는 시작점 같은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회 목표로 내걸었던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개막 이틀 만에 조기 달성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배드민턴 전용 오픈 남자 복식에서 세계 1위 서승재 김원호조가 우리 선수로는 40년 만에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대1로 맞선 마지막 세 번째 게임. 말레이시아조의 초반 흐름을 내준 서승재 김원호조는 디펜딩 챔피언다운 뒷심을 발휘하면서 15점부터 내리 석점을 따내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에서 영거푸 강력한 스매시를 날리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박주봉, 김문수조에 이어 우리 선수로는 40년 만에 전용 오픈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꿈의 무대에서 또 2연패를 하게 된 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 단식 2연패를 노리던 안세영은 최근 상대 전적 10승 무패로 앞서던 왕쯔에게 충격패를 당하며 무패 행진을 36경기에서 마감했습니다. WBC D조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이 홈런 4방을 앞세워 네덜란드를 대파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4번 타자 소토가 콜드게임 승리를 확정하는 끝내기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고 기압골이 빠져나가면서 강수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다소 높겠습니다. 그 원인을 일기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한반도 서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보시는 것처럼 등압선 간격이 넓어지면서 바람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이 고기압이 점차 중국 상해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차가운 북풍이 비교적 따뜻한 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다만 구름이 없다 보니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겠는데요. 구름은 일종의 이불처럼 낮 동안 지표면이 받았던 열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맑은 날 밤에는 이 열이 그대로 우주로 빠져나가면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일 아침 공기는 오늘보다 더 차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로 전국적으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부산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고 출근길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 주 후반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